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오고 서울은 어제 오늘 너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완전 보슬비 형태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럴 때 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또 좋은 건강식으로 일주일을 보내셨는가요? 이번 주에 이제 선정한 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책을 협찬받거나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다 공부했던 책들입니다. 아는 지인들이나 좀 연배가 있으신 이렇게 선배들이나 이게 주변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병에 걸리는 게 제일 두려우세요? 하면 공통적인 1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치매입니다. 치매. 예. 그래서 사실은 암이나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치매도 사실 두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젊고 건강한 뇌를 만드는 36가지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데일 브래드슨이라는 사람이고요.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질환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UCLA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직을 거쳐 각종 뇌질환과 노화를 연구하는 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2017년 그는 세계 최초로 영양 호르몬, 스트레스, 수면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리코더를 개발, 의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이 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사실 저도 이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되게 좀 쇼킹했던, 이렇게도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18년입니다. 2018년도 3월 5일 날 첫 판이 나왔고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노상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질병들은 결국은 먹거리와 생활습관 속에서 오는 건데, 알츠하이머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다 그런 유의 같은 선상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는데 알츠하이머라는 불치병,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의 과학, 그 다음에 차별화된 치료법, 놀라운 리코더의 효과. 그런데 이제 4부까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풀어드릴 거는 아마 3부까지가 아닐까,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4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불치병이라는 얘기가 이제 1부가 시작되면서 1장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병 치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이 걸리면 어떤 병이 제일 안 걸리고 싶으세요 하면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부, 제약회사, 생명공학의 마법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실험했지만 그중 99.6%는 끔찍한 실패로 돌아갔다. 아니, 실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고 무사히 시장에 출시돼 0.4%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2003년 이후 승인된 알츠하이머 약은 전무하며 이미 승인된 약은 병의 진행을 막거나 늦추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알츠하이머 협회의 발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알츠하이머는 이 시대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뉴스 기사와 블로그, 팟캐스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실제 사연이나 실제 사연처럼 지어낸 이야기를 끊임없이 읽고 듣는다. 불행하게도 결과는 언제나 비극적이다. 알츠하이머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병이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효과적인 치료제는 단 하나도 없지만 가장 흔한 10대 질병에 속한다. 심지어 여기에서 효과적이라는 말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낮다. 둘째, 알츠하이머가 특히 두려운 이유는 단순한 불치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불치병은 많다. 게다가 흔히 하는 농담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알츠하이머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야 한다. 이게 가장 큰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는 무시무시한 저승사자의 방문을 받을 때까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가족들은 고통을 받는다. 환자의 기억,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충만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의지는 계속 줄어들어 절망을 안겨준다. 결국 환자는 사랑하는 사람도 과거도 현재도 심지어 자신도 알 수 없는 심연소로 빠져버린다. 이게 알츠하이머가 가장 두려운 두 가지 이유라는 것이죠. 알츠하이머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 나왔었죠. 내 머릿속의 지우개.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는 약간 다르거든요. 단순 치매는 단기 기억이 자꾸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밥 먹은 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전현이 나 밥 안 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왜? 돌았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어릴 때 명절 때 받은 한복이나 아니면은 고무신, 운동화 이런 것들은 또 정확히 기억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손주들은 또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기억 못하고 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기억이 나고. 근데 알츠하이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모든 기억이 다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슬픕니다. 그래서 딱 본능만 남게 됩니다. 2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약업체들이 아밀로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화합물을 만들어 여러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실망스럽거나 당황스러운 결과밖에 얻지 못한 것이다. 임상실험에서 사람의 두뇌는 알려준 규격과 다르게 반응했다.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화합물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났다면 차라리 수월했을 것이다. 하지만 임상실험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대부분 연구진이 만들어낸 화합물은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훌륭하게 제거했다. 또 아밀로이드 생산에 필요한 효소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화합물도 맡은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다시 말해서 아밀로이드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만든 사람의 의도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아니 놀랍게도 더욱 악화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실험실에서 정확하게 맞아들었는데 막상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써보니까 오히려 상태가 악화됐다는 얘기거든요. 한 건당 최소 5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 임상실험의 결과는 아밀로이드만 막아내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참히 깨뜨렸다. 지금 개발된 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0.4%에 해당되는 약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일이거든요. 몇 년에서 혹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정말 악몽입니다. 악몽.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인 아세틸콜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세틸콜린은 뇌가 기억하고 그 외의 모든 기능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아리셉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아세틸콜린이 줄어든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세틸콜린을 파괴하는 효소를 막아서 시냅스를 보호하려고 한다. 덕분에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망가뜨리더라도 시냅스는 한동안 제대로 기능을 해낸다. 미약하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있다. 다만 한계가 있다. 먼저 아세틸콜린 파괴를 막아도 알츠하이머는 호전되지 않으며 원인을 치료할 수도 없다. 둘째, 콜린 에스테라제 분비를 막으면 뇌는 더 많은 콜린 에스테라제를 분비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의 효과가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 셋째, 모든 약이 그렇듯 콜린 에스테라제 저하제에도 부작용이 있다. 아리셉트는 설사, 구역질, 구토, 두통, 어지러움, 식욕부진, 서맥 등을 일으킨다. 서맥은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거죠.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신경과학과 의료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이 알츠하이머의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했다. 조금이라도 알츠하이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의학계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밀로이드가 생성되는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방법은 전혀 시도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DNA 사슬 구조를 알면 모든 병을 다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극복이 됐는가요? 이거 알츠하이머 약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이제 저자의 약간의 그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연구 결과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생활 방식을 바꿔주기를 바란다.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미 기억과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나이가 먹어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20세기의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뇌가소성이거든요. 뇌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새로운 시냅스를 계속 개발해내면 뇌는 죽을 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뇌가소성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30페이지에 40세가 넘는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인지기능 장애는 건강과 관련된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인지기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를 읽고 이해하고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하고 살면서 타인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인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일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해낼 수 있는 것도 인지기능 덕분이다. 그래서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움직이고 목욕도 할 수 있다. 살면서 겪은 사건과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정체성을 잃게 된다. 알츠하이머는 이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알츠하이머는 인간의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포가 통제불능한 상태가 되어서 발생하는 암이나 죽상경화판이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심장질환과는 다르다. 알츠하이머는 뇌 속에 들어있는 광범위한 시냅스가 축소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건전한 현상이다. 시냅스가 축소되는 과정은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원래 문제없이 처리되어야 할 청소 작업이지만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린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일들이고요. 결국은 저자가 1장에서 거짓 결론을 얘기를 해버리는 것 같은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좀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더니 뇌 가소성을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공부를 하시든지 하여간 지금까지 접촉하지 않았던 거,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으면 왼손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법도 뇌 가소성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치매를 막기 위해서 뭐 고주톱을 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좀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익숙해져 버리면 그건 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게 책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책은 똑같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저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접하는 것은 뇌 가소성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학자들,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결론 중에 하나가 독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좋은 책을 골라서 꼭 뭐 이런 건강책이 아니더라도 좋은 책을 골라서 양서를 읽어보는 것, 특히 고전을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제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크리스틴이라는 뭐 환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44페이지에 보게 되면 1980년대 의학계는 알츠하이머가 단백질 분자인 아밀로이드의 끈끈한 찌꺼기, 즉 플라그가 뇌에 있는 뉴런 사이의 공간을 메워서 발생한다는 이론을 맹신했다. 뉴런 사이의 공간은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뉴런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끈끈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시냅스를 손상시켜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뜻이었다. 이론이에요. 이게 그렇다라는 걸 딱 이거다가 아니고요. 예. 이걸 맹신했다라는 거죠. 사실 아밀로이드 플라그는 신경병리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초로 치매 진단을 받은 첫 환자의 뇌를 부검하면서 발견한 이상 부분 중 하나였다. 당시 타우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이례적으로 너무 길게 얽혀있는 것 역시 의아한 부분이었지만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타우 단백질의 이상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은 기본이 단백질이지만 단백질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많은 의사들은 특히 알츠하이머 박사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고
판단을 했지만 타우 단백질이 단백질이 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1907년 알츠하이머 박사는 부검 결과를 학계에 발표했다. 아밀로이드에 대한 가설은 군중 심리로 이어졌다.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실험이 다수 진행되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왜 알츠하이머병이 알츠하이머냐면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라는 병명으로 이게 정착이 된 겁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학계의 기본 원칙이었던 아밀로이드 계통 가설마저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아밀로이드 계통 가설이란 암이 암세포 때문에 발병하는 것처럼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 발병의 주 원인이라는 이론이다. 하지만 아밀로이드 계통 가설은 왜 아밀로이드가 생기는지, 정상적인 기능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병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하게 알츠하이머가 어떤 병인지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사실은 못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학자 의사들이 알츠하이머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더욱 고무적인 것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알츠하이머는 끈적끈적한 아밀로이드 플라가 쌓여서 유발되는 질병이 아니라 실은 뇌의 방어적인 반응이다. 뇌가 살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뭐 대학원에서도 그랬고 외부에서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의 단세포가 지금의 100조 개의 세포,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살아남은 거는 오직 한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이요. 아마 알츠하이머도 지금 이 저자는 뇌의 방어작용이라고, 이게 뇌신경학자들이나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뇌는 이런 반응을 보이도록 진화된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외부 위협에 대한 이런 반응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위협을 훌륭하게 처리한 뇌는 다시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바로 이 위협이 하나가 아니고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너무나 강대하다는 데 있다. 이때 뇌는 위협에 맞게 다변화된 대응을 반복하게 된다. 결국 방어체계는 선을 넘게 되고 뇌 기능에 해를 끼치게 된다. 알츠하이머는 인간의 뇌가 다음 세 가지 신진대사의 위협과 독성에 방어할 때 발병한다. 또 독성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독소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염증. 이거는 감염이나 식단, 여타 원인에 의한 염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뇌에 필요한 영양, 호르몬, 뇌에 필요한 분자의 감소와 부족, 영양소 부족을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 금속이나 생물 독소,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 등의 독성 물질. 결국은 알츠하이머도 아밀로이드, 끈끈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생기는 이유는 뇌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건데, 이게 방어가 끝나면 다시 원시를 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침입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게, 지속적으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형성이 돼서 뇌를 마비시켜 버린다라는 얘기죠. 스트레스가 지나쳐서 원인이 되듯이요. 예.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주관적 인지장애,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 기능 후퇴를 되돌리려면 뇌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앞에 세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소예요, 대부분이. 위협을 제거한 다음에도 과도하게 만들어진 아밀로이드 자체를 제거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망가진 시냅스를 제거해야 된다. 따라서 염증, 필요한 화합물의 부족, 신경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의 가능성을 모두 줄여야 한다. 이미 주관적 인지장애,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정확하게 어떤 위협이 원인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해야 된다. 실제 환자마다 치료 방법은 다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선정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독소하고 또 연결이 돼버립니다. 인간의 몸은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뇌를 신체의 특별한 기관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세포 혹은 생리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된다. 신체의 기초적인 생리를 회복하고 필요한 경우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병이 시작되기 전에 몸의 기능이 망가지지 않도록 막고 개선할 수 있다. 전통적인 치료 방식이 대부분 그렇듯 병에 걸린 이후에 증상만 치료하는 것과 질병의 원인을 세포부터 치료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장이 끝나는데 끝나지만 이제 치매의 종류와 특성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책을 이렇게
일부러 선정한 건 아니고요. 가장 뭐 저희 주변에서도 두려워하는 게 이 치매 종류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건데 결국은 또 독소 얘기로 맥락이 연결이 되네요. 어쨌든간 그러려면 뭐부터 바꾸라고요?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먹거리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엄마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주변의 엄마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주변에 좀 전파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